제가 기억하기로도 엠블 투심을 네. 4번인가 5번인가 했던 것 같고요. 아, 정말요? 그래서 뭐 이거 제가 혼자 커버할 수도 없고 투자하겠다는 회사들도 네네. 없으니까 그때마다 이제 계속 다니면서 SI 투자자들을 찾아다녔었어요. 그래도 정말 고생한 게 한 네네. 2년 정도였었는데 보통은 투심이 아까 4-5번 하셨다고 하는데 2번 정도 하면 이제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맞아요, 분들도 맞아요.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추산하기로는 시장 점유율이 한 23% 정도 나오고 있고 이미 고잭을 제치고 네네. 그랩 다음으로 2위 사업자가 됐고요. 작년 9월인가 10월인가부터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해서 이게 약간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인 이제 뭐 믿음이나 이런 맷집이 좀 되게 있으면서 버텨가면서 내가 맞는 미래가 올 거다라고 사람들을 설득을 하시면서 이제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대표님들과도 정말 의기투합하셔서 어떻게 보면 정말 버텨가면서 쭉 가시는 게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그 대표님들이 좀 약간 별도의 하이리스크 강민구 사단이다. 우리는 하이리스크 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SNS 상에서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 참고 사진 올라오나요? 일단? 예. 그래서 굉장히 이런 하이리스크 사단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을 이렇게 쭉 치고 나가시면서 자기의 비전을 이제 만들어가고 계신데 그 반대도 굉장히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나 물 생각을 하면 말씀대로 싱가포르에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 동남아의 이제 라이드 헤일링을 혁신하겠다. 그걸 위해서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캐펙스부터 투자하시면서 다 뒤집으면서 바꾸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자본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이쪽에 어떻게 보면 진출하는 지역 자체가 이게 라이드 헤일링 이게 될 나라가 아니다라는 반대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등등등 워낙 그런 뭐랄까요 이 하이리스크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이제 뭐랄까요 이겨가시면서 이렇게 버티셨을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관상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아, 네. 네, 저희가 투자했던 거는 이제 FI 첫 라운드였었기 네네. 때문에 네. 그 당시 밸류가 뭐 300억이 채 안 됐었죠. 네네. 근데 베트남에서 만나서 네네. 리뷰를 하던 그 2019년이 네네. 저희 팀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국내 걸 거의 다 리뷰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뭐 택시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네. 뭐 합승, 카풀, 뭐 킥보드까지 보던 시절이었었는데 아 그렇죠. 예. 그때 보면서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던 거는 네네. 이 모빌리티 사업이라는 게 막 우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를 해주기는 했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을 멋있게 벌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오퍼레이션이 훨씬 더 중요하고 맞습니다. 쫀쫀하게 돌렸을 때 시장이 워낙 크니까 예. 근데 거기서 오퍼레이션을 잘 해서 회사를 효율적으로 돌려내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사업이고 맞습니다. 뭐 이익률은 어느 정도 좀 제약이 있고 한 사업인데 그때는 다들 너무 멋있게 포장이 맞아요. 되어 있었던 그렇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팀을 만나서 느꼈을 때 좀 다른 것들은 네네. 확실히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가 좀 저렴한 부분도 좀 있고 네네. 그리고 네. 그때 그랩이나 고잭 같은 애들이 경쟁을 하는 방식들이 마케팅비를 무지하게 쏟아내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거의 1년에 몇 천억씩 그렇죠. 네, 뭐 판촉비 쓰고 마케팅비 쓰고 이러면서 근데 이거랑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는 모빌리티 회사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있었고 네네. 그리고 그런 경쟁자들이 보통 라이드헬링 서비스를 매칭을 시켜주면 네네. 수수료를 20% 30%씩 가져가던 시절이었어요. 그것 네. 때문에 동남아의 기사들이 자기네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더 가져가니까 프로테스트 일어나고 당연히 한국처럼 뭐 라이센스가 있는 국가 같은 경우에 택시 회사와 그렇지 않은 차량 사이에 그런 불만도 있었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생태계를 흔들기보다는 본인들은 정말 피지 수수료에다가 본인들 이제 온라인 수수료 약간 정도를 얹어서 지금도 뭐 10% 받으시나 맞나 정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낮은 피로 고객한테는 낮은 가격을 제시해주고 기사들한테는 높은 수익을 배당해주는 식으로 배분이 된 되게 웃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반대로 생각해보면 돈을 어떻게 벌 건데라는 고민이 이쪽에는 있는데 깎아주고 정산은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이 회사는 우리의 고객은 기사다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이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풀을 멋있게 만들고 이 사람들에게 업셀링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는 되게 특이한 로직이었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게 지금 제시한 것들은 이제 전기차, 뭐 삼륜, 전기차를
API를 만들어서 네네. 그거를 기사들한테 판매를 하고 뭐 그런 인프라와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네네. 수익을 내고 이쪽 소비자 B2C 단에서의 네네. 수익은 어찌 보면 좀 더 편하게 가져가겠다라는 로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제법 말이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투심할 때는 말이 안 됐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도 엠블 투심을 네. 4번인가 5번인가 했던 것 같고요. 정말요? 뭐 일단은 모르는 시장에서 네네. 당연히 프로젝션을 위해서 세부 자료들 뽑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었지만 야 그런 시장이 있기는 하냐. 이미 그렇죠. 뭐 모빌리티 공룡이 그랩 고잭이 2개나 있는데 뭘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뭐 이거 제가 혼자 커버할 수도 없고 투자하겠다는 회사들도 없으니까 그때마다 이제 계속 다니면서 SI 투자자들을 찾아다녔었어요. 그래서 인연이 있던 이제 센트럴 그룹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줄줄줄 해서 MS 오토텍, 삼기 오토모티브, 뭐 퍼시스 이런 그룹들이 같이 투자를 해주시면서 그분들이 같이 이제 야 그럼 우리가 EV 사업을 같이 해보자, 뭘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네트워크도 연결해 주셨고요. 그래도 정말 고생한 게 한 2년 정도였었는데 또 좋게 코비드 터지면서 이제 이런 불만들이 더 올라온 거죠. 그 시장에서는. 뭐 기사들 입장에서는 일감은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더 떨어졌고 수수료는 그들 입장에서 상장을 하면서 이제 투자한테 푸시 받으니까 프로피터블하게 만들기 위한 푸시를 더 받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책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추산하기로는 시장 점유율이 한 23% 정도 나오고 있고 이미 고잭을 제치고 그랩 다음으로 2위 사업자가 됐고요. 작년 9월인가 10월인가부터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해서 어느 날 이제 대표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이익 난다고 하시길래 제가 장난치지 말라고 얘기했던 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1분기 정산해가지고 이제 분기 보고서가 왔는데 처음으로 분기 기준으로도 이익이 났어요. 근데 보는데 이제 회사도 당황을 하셨는지 이제 영업 손실이라고 적어놓고 플러스라고 적어주셨더라고요. 당연히 손실이 이거는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 했었고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캄보디아에는 뭐 8만 평짜리 공장을 지어서 그곳에 EV 생산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재밌게 커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는 보시면서 조금 이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 게 보통은 투심이 아까 4-5번 하셨다고 하는데 2번 정도 하면 이제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거든요. 눈치가 없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끝까지 어떻게 보면 밀고 나가고 거기에다가 내가 FI들이 같이 동참하기 조금 어려운 구조라는 걸 본인도 이제 인지를 하시니까 되는 여기에 뜻을 같이 모을 SI들이 이렇게 모아가면서 이렇게 가셨는데 사실 그 정도의 리스크를 감당하면 이게 안 되면 타격이 너무 심한 건데 개인적으로도 이게 물론 잘 되셔도 굉장히 뿌듯하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큰 거 감내하시면서 쭉쭉 밀고 나가셨네요. 무서운 일들도 많았죠. 그러니까 망할 수 있는 순간도 정말 많이 있었고 그리고 뭐 국가 확장을 뭐 베트남을 갈 때나 캄보디아 갈 때나 그리고 소프트웨어만 하다가 제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해서 8만 평이라고 하면 그게 뭐 여의도 공원 한 반 사이즈 정도 될 텐데 가서 눈으로 보면 정말 기절하거든요. 이거 어떡하려고 하나. 근데 그런 거 할 때나 고민도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밌었던 게 뭐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안 믿겠지만 정말 뭐 이사회라든가 뭐 주주 간의 논의라든가 하는 게 정말 모범적으로 잘 돌아가는 회사였었어요. 왜냐면 우리끼리밖에 기댈 데가 없다 보니까 그 어떤 면에서 맞네요. 모여서 같이 인원하고 같이 인원하고 밥 먹으러 갔다 와서 또 회의하고 뭐 그러다 안 끝나면 가서 뭐 맥주 마시면서 또 얘기하고 근데 그런 논의 속에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무슨 고민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툭 터놓고 계속 몇 년 동안 고민하고 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결정적으로는 여기 대표님께서 엄청 비저너리 하세요. 뭐 턱수염도 있으시고 매력적인 분이지만 관상도 좋으시지만 약간 좀 중간에 좀 생뚱맞긴 하지만 수염 나시는 대표님들을 좀 되게 많이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수염이 잘 안 나는 타입이어서 띄워야 되겠어요. 그 엠블 대표님 사진 구해서 띄우고 스윗 대표님 제가 알기로 덥수룩 하신데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제 여기서 C레벨로 정말 훌륭한 분을 모셨어요. 그분은 뭐 저희 스타트업 씬에 한국에서 계셨던 분은 아니지만 오셔가지고 숫자, 비용 관리, 지표 관리 이런 것들을 정말 타이트하게 하시는 분이 오시면서 그분이 이 회사를 프로피터하게 만드는 데 정말 큰 기여를 하셨고 정말 그 전후 다른 회사가 됐었고 어찌 보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분이 적시에 오신 게 저는 되게 나이스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SI분들께서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본인들이 생산 들어갈 때는 자기 회사 직원을 막 거의 뭐 파견해서 돌려주기도 하고 공장 지을 때 뭐 돈 없고 할 때는 많이 보태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 회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3륜 차량 되게 귀여워요. 동글동글하게 생긴 툭툭인데 그 사진도 나중에 보여주세요. 그거 만들 때 뭐 설계하고 하는 것들도 그쪽에서 같이 도와주셔서 만든 거였었고 사실 되게 의미 있는 게 정말로 그런 일단은 그런 제조업 대량 생산 이런 경우 특히나 이렇게 정밀공업을 제조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말로 그 트라이얼 에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먼저 이거를 다 어떻게 보면 공정이나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으신 분들의 오퍼레이션에 도움을 받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의미죠. 네, 그래야 했는데 또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때 같이 투자했던 SI 분들도 지금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자기네도 몰라서 투자했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고민도 하시고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막상 이제 동남아에서 처음 차 돌렸을 때는 뭐 인버터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도 정말 오래 걸렸었고. 첫 차량 나왔을 때 되게 감동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에피소드가 또 있거든요. 있어요? 저희가 생산 공장이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첫 차를 만들어서 나왔죠. 그래서 거기 플레이트 같은 게 붙어서 일련 번호를 찍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직원들이 망치로 통통통해서 00001번이라고 찍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감동적이어서 우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이 나라에서 만든 첫 차였던 거예요. 세상에. 저는 우리나라는 워낙 그게 흔하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그 나라에서 만든 국산차로 1호가 나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또 역사적인 순간이구나 이들에게는. 정부에서도 정말 많이 도와주셨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민구 이사님은 부정하겠지만 정말 강민구 이사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그 국가의 첫 차 생산, 전륜차 생산까지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로 이어지네요. 결과가 좋아서지 아시겠지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모르죠. 사실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진짜. 너무 정말 그래서 그런지 더 그런 큰 비전과 낭만을 위해서 이렇게 가시는 것도 정말 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각하셨던 미래가 이제 하나씩 일어나가는 걸 보면서 이제 본인도 굉장히 좀 보람 정말 있으시겠습니다. 다만 버티기 힘들지만. 그렇죠. 그게 또 이제 뭐 뒤에 질문에 적혀 있는 것 중에 일부라도 연결을 좀 하면 사실 저는 뭐 금융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이 업계에 온 사람이라서 좋은 느낌으로도 나쁜 느낌으로도 편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느낌이라고 하면은 제가 엔지니어링 할 때 봤던 것들, 또 회사에서 일하면서 봤던 걸 가지고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먼 미래, 어찌 보면 북극성을 먼저 그려놓고 거기까지 가는 길을 찾는 식으로 투자를 했던 것 같고, 나쁜 쪽으로 보면은 어찌 보면은 투자할 때 좀 더 편한 거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트렌드를 보면서 방향성으로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방식이잖아요. 설득도 쉽고. 근데 이거를 몰라서 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겸사한 말씀. 반대로는 제가 보면서 믿는 걸 가지고 투자를 했던 것들 때문에 좀 재밌게 갔던 것도 있고 그랬었어요. 뭐 아까 엠블 얘기도 그랬지만 뭐 스윗이나 뭐 리벨리오나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AI 리서치 조금 하다가 나왔을 때 고민이었던 게 우리 회사에서 정말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 우리 회사가 10년 지나서 한 10배 좀 잘할 것 같다. 근데 밖에를 보니까 뭐 구글 같은 회사는 10년 지나면 한 10,000배 정도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무언가가 있긴 있구나. 그럼 그들이 지향하는 거는 빅모델을 만들 거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LLM이나 뭐 GPT 같은 것들이 등장할 거고 그게 각지에서 각 영역마다 등장을 할 텐데 저거를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게 고민이 되게 많이 됐었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기 투자 일을 와서도 그렇다면은 그런 게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붙여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를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위처럼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회사에 깊게 꽂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LLM이 붙어서 뭔가를 분석해주고 인사이트를 뽑아주고 한다면 요거는 도움이 되겠다. 근데 그게 단순한 챗이 아니라 회사들이 갖고 있는 문서나 여러 가지들이 다 아카이빙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아주는 것들이 없죠. 뭐 구글 드라이브에 도큐먼트 올라가고 저기에서 챗하고 여기 메일 쓰고 이런 식이니까. 근데 그걸 모아주는 허브가 필요하기
하겠다라고 해서 네네. 고민했던 거 있었고 뭐 리벨리오는 생각하기 좀 쉽죠. 그리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트레이닝 못지않게 이제 추론 쪽에 칩도 필요할 테니까 이런 회사는 돈을 벌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좀 그랬었고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이게 안 맞으면 그런 정말 당연히 큰데 나는 이거 내후년인 것 같은데 이게 10년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거는 좀 갈등되는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뭐 그 시대가 빨리 도래해서 좀 면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셨던 미래가 지금 바로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만큼 VC한테 뿌듯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 특히나 강민구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VC들보다 조금 더 나는 미래를 설정하고 내 미래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거를 그 투자하신 대표님들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좀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또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자연스럽게 스윗 이야기로 넘어가서 스윗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이야기 중에도 조금씩 이제 이야기를 주셨지만 뭐 대표님은 수염이 덥석하시고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고 섬세한 분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계시고 나 슬랙 이겨볼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이제 편견들이 당연히 이제 한국 분이 만든 미국 회사 미국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작은 회사가 어떻게 그런 큰 거대한 회사들이 이제 사스 플랫폼이나 이제 협업 툴 계속 나오는데 이겨낼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는 구글 그 워크플레이스 등으로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과연 하나로 모으는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는 비전을 어떻게 보면 비전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졌을 텐데 그거 스토리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프로덕트에 대해서 보면서 반한 게 제일 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예, 맞아요. 그 얘기를 좀 해보면 네네. 제가 개발 일을 할 때에도 보통 회사 안에서 여러 가지 뭐 협업 관련한 툴들 네네. 뭐 이슈 트래킹 해야죠. 그리고 소스 코드 관리, 형상 관리 해야죠. 그 외에 또 협업을 위해서 쓰는 게 있죠. 뭐 지라, 깃 이런 것도 따로 쓰죠.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같이 쓰는 툴들이 보통 작으면 한 4개, 5개 뭐 직물별로 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은 뭐 10수개씩 쓰죠. 근데 그 일하는 걸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특히나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무직에 계신 분들 그런 마인드 많이 느끼겠지만 외부에서 메일이 오면 그 메일을 열심히 복사 붙여넣기 해서 윗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저희 클라이언트 A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면 내부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럼 이건 이렇게 하도록 해요. 그럼 그 말을 구두로 또 회의에서 전하고 그럼 그걸로 업무를 열심히 하고 주간 회의 할 때마다 그거 언제 끝났냐고 물어보고 가져와서 다시 수기로 적고 뭘 옮긴 다음에 그걸 다시 메일로 보내서 클라이언트에 대답하는 것까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찌 보면 계속 이걸 토스토스에서 넘기는 일들과 복사 붙여넣기와 중간에 이제 메신저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많이 믹스가 돼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알트 탭을 많이 누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일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일을 하기보다는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일을 많이 해요. 알트 탭 복사 붙여넣기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폼 짜고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툴들이 서로 딱 연동돼서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쪽에서 형상이 변하고 여기서 적었던 내용이 저쪽에 다시 돌아가고 돌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복사 붙여넣기를 많이 하게 되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맞습니다. 근데 이를테면 스윗은 그거를 바꾸려고 한 툴이었어요.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뭐 드래그 앤 드랍이 됐든 그런 걸 하지 않더라도 저기서 바뀌었던 내용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가 태스크로 전환되어서 이게 스케줄링이 되고 그걸 매니저 레벨이나 C 레벨에서는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간트 차트가 됐든 태스크 차트가 됐든 보이고 그걸 나중에 OKR을 붙여서 돌아보면은 이 친구들이 얼마만큼의 비즈니스 임팩트가 있는 일을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걸어서 어떻게 완료했지를 보면서 평가와 보상까지 할 수 있는 뭐 그런 종합적인 툴들을 만들어서 정말로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이 회사의 모토였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든 어찌 보면 멀티펑션, 뭐 풀펑션의 툴이라는 게 좀 어렵죠. 왜냐면은 회사가 쓰던 여러 가지 레거시를 한 번에 걷어내고 거의 탑에서 결정을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지 뭐 우리 팀만 쓸게요 이런 게 잘 안 되기는 하거든요. 그게 세일즈의 난점이기도 한데 반대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스타트업을 보자고 하면 보통 커뮤니케이션 슬랙을 쓰시고 노션도 쓰시고 뭐 아사나나 먼데이닷컴 쓰시는 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섞어 쓰시죠. 근데 얘네들이 개별로는 별로 안 비싸 보이는데 또 합쳐보면 또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스윗 하나로 다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게 가격 경쟁력을 갖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네. 어찌 보면은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저희가 봤던 포인트였었고 한국에서는 이게 또 세일즈가 처음에 되게 어려웠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예상이 되는데요. 네, 어떤 이렇게 업무의 파이프라인, 워크플로우 이런 거를 잘 고민하면서 일하는 회사들이 사실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냥 탑에서 결정하면은 야 내일까지 해와 열심히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 것도 나 얘 되게 잘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지 정량화한 평가를 잘 안 하시니까. 근데 이 회사의 비전을 보고 이걸 써주신 어떤 저희 많은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회사를 바꿨다는 케이스도 나올 정도이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어찌 보면 좀 더 받아들여지거든요. 인건비도 비싸고 그리고 우리는 어찌 보면 좀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는 딱 자기 디스크립션에 있지 않은 일들을 안 하고 가기 때문에 업무 지시도 디테일하게 해야 되고 관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뭐 근태에 대해서도 그렇고 평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사람을 자를 때에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 프로모션 시킬 때도 마찬가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히려 좀 쉽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되게 프로덕트 자체에 꽂혔는데 그 프로덕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지만 괜찮았고 거기까지 또 되게 일관되네요. 감내해야 될 시간들이 있고 그 시간을 잘 지금 감내해 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 솔직히 말씀 주셨지만 국내에서는 도입하려면 이거 정말로 위에서 이제 큰 결정 내려서 이제 다 쓰게 만들지 않으면 이게 정말 쉽지 않고 또 여기가 쓴데 그리고 저기도 쓰고 있는데 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맞습니다. 동시에 다 이렇게 쓰는 느낌이 되는데 그것까지 가는 시간도 쉽지 않았겠는데 초반에 세일즈 할 때는 정말 난처했었고요. 회사에서도 고생도 정말 많이 하셨는데 뭐 다행히 이제 지금은 좀 알아보시는 곳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한항공에서도 이제 쓰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LG CNS랑도 협력 사업 같이 시작하고 SK그룹에서는 전략 투자도 해주시면서 아예 요 관련한 사업들을 본인들이 같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는 고객 혹은 파트너사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이제 세일즈 할 때 저희가 이제 위닝 레이트를 계산을 해보면 그때랑 지금은 거의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이 좋아졌고요. 사실 이러면 안 되지만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가지고 그럼 스윗은 앞으로 지향하는 또 뭐랄까요 목표 같은 게 또 있을까요? 뭐 지금은 당연히 뭐 국내에서 펀딩 받고 회사 키우고 그리고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유리한 한국 시장에서 좋은 결과 내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잘 성공을 하면 좋은데 근데 저는 요즘은 또 고민도 되는 게 꼭 글로벌 시장이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일까? 라는 거에 대한 고민도 좀 없지는 않아요. 요즘 보면 뭐 중동도 있고 아시아 시장도 충분히 크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맞는 프라이싱 레벨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만 실리콘밸리는 개발자들 몸값을 생각해보면 그걸 한국에서 만든 어떤 프로덕트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팔 수가 절대 없거든요. 그리고 뭐 슬픈 일이지만 한국 개발자들이 이제 SI나 이런 것들로 많이 성장한 분들이 많아서 약간 을의 입장이 좀 익숙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비스 고쳐달라고 하면 미국은 패치노트에 올라가는데 한 이제 6개월, 1년 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고객사에서 이제 이거 바꿔달라고 그러면 뭐 그 다음날 업데이트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글로벌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에서 좋은 레퍼런스를 쌓고 그걸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 회사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데 개발자들은 주로 그럼 한국에 많이 계세요? 아니면 미국에 계세요? 거의 다 한국에 계시고요. 지금은. 근데 이제 미국도 저희가 본격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세일즈를 시작을 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그 작게 쓰는 팀들 말고 아예 전사가 뭐 몇만 명씩 쓰는 클라이언트가 생기면 서포트할 게 당연히 생기게 되죠. 근데 그럴 때에는 미국에서도 엔지니어를 뽑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대부분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게 이제 많은 이제 글로벌로 진출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바탕으로 글로벌로 진출한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개발팀은 이제 한국에 꾸리고 그다음에 영업이나 이런 또 중요한 또 사업 내용들은 이제 미국에서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개발자의 방금 전에 그 특수성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글로벌에서 크게 치리라 라고 한 것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글로벌화에 생각보다 미국화에 힘들었다라는 경험들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의 도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좀 기대하면서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겠네요.
확실히 해외에서 마켓핏을 찾아내는 문제는 뭐 비단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들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또 해외에 나가 보면 뭐 이거는 한국에서 하는 미디어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면 분명히 문화적이고 인종적인 차이들이 존재하고 심지어 차별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거기도 어차피 그 네트워크 안에서 돌아가고 또 해외 VC들도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시작한 회사라면은 한국에서 잘해서 나가는 게 필수 불가결한 문제인 것 같고 그게 또 여러 가지 한국에서 제공해준 정부가 제공해주는 뭐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성장하기에도 좋은 것 같고요. 뭐 근데 반면에 그렇게 일하다 보면은 여기에 묶여서 이제 해외 뷰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를 찾는 게 곤란해질 수도 있죠. 한국에서 돈을 버는 로직과 해외에서 돈을 버는 로직은 다를 수도 있고. 그거 정말 정말 공감해요. 생각보다 아까 전에 한국에는 개발자가 있고 미국에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세일즈나 영업진이 하면 이거 너무 잘 될 거야. 왜냐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개발자 구하기도 힘들고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응도 빠르지 않는데 한국은 우리들 자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대응해줘가지고 날라와. 이 로직 자체는 좋았는데 생각보다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마켓 프레젠스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잘 되려면 이런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뒤에서 뭐 MS나 구글이나 이런 친구들이 백킹해 주면서 컨퍼런스에도 올라가고 자기네들과 파트너십 성공 사례로도 얘기해 줘야 되고 클라우드 깔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걸 엮어내고 잘 빌딩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창업자가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약간 본투 글로벌 같은 분들이 계셨어야지 이게 가능한 것 같고요. 한국 스타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대신에 저는 그래도 미국에서 크는 회사보다는 당연히 저희는 한국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좋은 회사 나오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래야지만 좋은 일자리가 또 생기고 뭐 글로벌을 지향하는 직원들이 또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생기는 거니까 어렵기는 해도 그래도 그런 시도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뭐 글로벌 못 가더라도 한국에서 장사하실 거니까 큰 꿈 지향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많이 해요. 정말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수에서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물론 그것도 너무 좋은데 하고 그 다음 레벨에서는 또 큰 꿈 한번 꺼보는 거가 어떻게 보면 회사가 더 이제 글로벌화 될 수 있느냐 아닌가에 이제 분수령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생각보다 이거 계속 강민구 칭송 방송으로 좀 되는 것 같아서 의구심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리스펙합니다. 네. 아마 많은 VC 선배님들이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쟤는 아직 이제 겁이 없구나. 아파보지 않았구나.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꼭 맞아봐야 알겠니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그냥 한국에 여러 스타일의 VC들이 있고 제 성향이 조금 더 그랬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사실 저도 가봐야 아는 거라서 그냥 그렇구나 정도 얘기하면 그래도 이런 분이 있어야죠. 어떻게 보면 정말 아까도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이사님 혹시 너무 좋은 회사 투자 되게 많이 하셨는데 혹시 투자를 못해서 좀 너무 아쉽다. 나 이 회사는 꼭 하고 싶었는데 뭐 이런 회사도 있을까요? 대체로 지금까지는 뭐 운이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에 내가 꽂혔다라고 했을 때 투자를 못한 케이스는 없었던 것 같고요. 뭐 미팅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 회사가 강남이 아니고 이제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리적인 차이도 좀 존재하는 것 같고 근데 좀 재밌었던 케이스가 아까 잠깐 언급됐었던 세미5라고 하는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했던 라운드 전 라운드에 정말 강력히 추천을 받았었어요. 그것도 제가 이 업계에 있는 친구들 오기 전부터 알았던 분들한테서 그분들이 다 투자하셨고 야 여기는 정말 너무너무 좋다.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던 건이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약간 이제 커스텀 반도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기도 했었고 저희 하우스도 당연히 그랬고 그래서 그때 이제 열심히 IR 듣고도 이제 스터디가 부족해서 저런 게 되겠느냐 하고서는 이제 레리고 해드렸던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고 불과 한 1년이 안 됐을 때 이제 애플에서 M1 칩이 나오고 그거 완전 반향이 되면서 이제 막 그 뒤에 있던 로드맵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걸 좀 더 이해를 하고 주장을 했다면은 다르지 않았을까 해서 그 다음 라운드 때는 저희가 바로 투자를 했던 건이 있었어요. 결국에 하셨네요. 아주 높은 밸류에. 아니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너무 느껴지는 게 이제 디자인 하우스 이렇게 가져가면 이제
많은 이제 선배 VC 연배에 있으신 분들이 야, 팸리스에 내가 물렸던 이력을 말해줄까? 라고 시작하면서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미5도 하셨고 근데 세미5랑 리벨리온 이렇게 다 하신 그 투자사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많이 맞나요? 계세요. 예. 거의 그때 리벨리온 주주 구성은 세미5랑 비슷한 게 그렇군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투자해 주신 회사들 이야기를 많이 주셨는데요. 너무 좋은 이야기들,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여러 개 또 여쭤본다면 민구 이사님 지금까지 이제 어떤 회사들에 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서 살짝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까지 어떤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투자 하고 싶다, 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라고 조금 간단하게 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저는 아까 언급됐었지만은 네네. 정말 해외 나가서 멋있는 일을 하는 회사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는 게 있고요. 네네. 와서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뭐 정부 자금 많이 받게 되고 아무래도 뭐 한국 민간보다는 뭐 정책 자금이나 연기금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분들이 우리한테 돈을 왜 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네. 물론 이제 뭐 되게 어려운 주목적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게 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으로 모은 재원을 가지고 좋은 회사를 잘 키워봐라. 그래야죠. 그리고 정말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봐라.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회사들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세대론으로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가 국내에서 뭐 활약하는 회사들, 뭐 글로벌 핏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함의들이 있는데 뭐 하나는 어찌 보면 저희가 부의 재분배가 잘 안 되는 나라이긴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새로운 회사들이 올라와서 과거의 기업들을 상대로 경쟁을 하고 이겨내고 했을 때 또 이게 다음 헤게모니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거를 촉진하는 방법으로서 어찌 보면 사회가 좀 더 역동적으로 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또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 세대에서 지금까지 왔던 여러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후 세대부터 어찌 보면 뭐 가판대에서 막 장사를 하면서 하던 대로 와서 여기까지 됐지 정말로 어떤 뭐 조직 문화 뭐 어떤 기업의 그림들 뭐 아니면 그의 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 채우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회 비효율들을 걷어내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VC한테 관리를 받으면서 큰 회사들은 어찌 보면 거버넌스 레벨에서도 조금 더 좋은 형태들을 갖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주주들하고 신경 쓰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도 좀 있고 근데 그런 건전한 회사들을 만들어내야 저는 뭐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인구 문제 많이 나오고 인력 문제 많이 나오고 하지만 한국에서 뭐 특히 뭐 한국이라면 서울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뭐 해외에서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난 한국에 가서 저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면서 실리콘밸리가 그랬듯이 우리도 뭐 아시아에서 그래도 정말 허브가 될 수 있는 좋은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회사들을 되게 많이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게 이제 뭐 지금 예쁜 말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게 VC로서 일할 때도 여러 공익적인 의미들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해요. 제가 처음에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었다고 생각했던 계기라고 하면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했었고 저희 때는 좀 얼리였었죠. 그때는 이제 영어를 안 배웠었으니까 GW 베이직하고 컴퓨터학원 가면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요. 컴퓨터학원 가서 ABC를 배우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죠. 자판 이렇게 프린트해서 유리 밑에 끼워놓고 A, B, C, D 뭐 이러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재밌었어요 그때는 그냥. 근데 제가 나중에 나는 무조건 공학을 전공해야겠다, 프로그래머가 되어야겠다라고 했던 게 94년인가 95년인가 그 손정희 씨가 사갔던 컴덱스라는 쇼가 있었잖아요. 지금 MWC 같은. 근데 거기에서 이제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기조연설을 하는데 그게 이제 당신 손끝의 정보라는 연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나중에 좀 봐보시면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 시절에 이미 이 사람은 뭐 미래에는 학생들이 다 집에서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숙제를 만들고 그거를 타블릿 PC를 들고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고 거기에 미디어가 들어가 있고 뭐 경찰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뭐 이렇게 뚜뚜뚜뚜 해가지고 범인을 찾으러 가고 핫도그 사 먹는데 모바일 페이로 결제하고 총에 맞았는데 원격 진료 받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게 배드 엔딩으로 딱 끝나거든요 영화인데 그랬더니 BOD에서 딱
뜨면서 다른 엔딩을 보고 싶냐고 하면서 네. 다른 걸 제시해 주는 것까지. 근데 그거를 이미 90 몇 년도에 다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런 되게 비저너리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더 많이 등장해주고 그런 거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모였을 때 맞습니다. 저는 한국이 진짜 더 멋진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어찌 보면 VC들은 우리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옆에서 같이 해서 나중에 뭐 상장할 때 이제 사진이라도 같이 찍고 우리 함께 한 적이 있었다.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추억들을 가져가는 게 저는 맞습니다. VC가 하는 재밌는 일인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고민해 보면은 저희가 투자를 업으로 하고 이거를 수익을 내고 돈을 벌고 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금융업의 본질이기는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투자라는 행위가 수단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일들을 같이 고민해보고 도모해보고 걸어볼 수 있는 게 이 업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취지와 명분에서 주어진 돈이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을 빠르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정말 장기간 어쩔 수 없이 장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비상장은 팔리지 않으니까 그 시간을 벌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 좀 재미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걸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좀 재밌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커요. 저도 민구님이랑 같이 주주 간담회를 꼭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주주 이렇게 겹친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조금 그게 아쉽고요. 사실 하려고 했었던 회사에 제가 이제 아쉽게도 못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간담회 때 민구님은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챌린지도 어떤 쪽으로 내가 좀 많이 하는 것 같다라든지 뭐. 저는 뭐 그럴 때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말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잘 안 해요? 대표님들 따라 만났을 때 이야기를 많이 드리려고 하고 뭐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각자 또 생각이 다른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거기서 막 또 공격적이고 이러면 그러면 같은 얘기라도 좀 아니 이렇게 다 있는 자리에서 왜?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주주들끼리 모이는 순간은 뭐 리포팅을 받고 결론을 내리는 자리지 그 전에 미리미리 이슈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신 초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가서 뭐 극심한 경우에는 디자인 같이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서비스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피처를 넣어야 될 것 같다. 뭐 얘는 내가 만들어 본 바로는 이런 예시들이 존재한다. 얘기했던 적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뭐 회사의 지금 이 순간이 절체절명의 순간 같아 보이고 되게 조심스러운데 대표님들이 승부수를 끝까지 던져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정말 외나무다리 승부까지 가보는 경우도 있고 뭐 정말 뭐 돈 떨어지기 하루 이틀 전까지도 베팅해 보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를 다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왜냐면 거기도 다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의 입장에서 또 어찌 보면은 배움이 없이 물러나는 게 전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옛날에 이제 회사 일할 때에도 중요하게 저희 오너께서 그 당시에 요구했던 것들이 뭐 잘 되는 건 당연히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면은 어떤 레슨을 남겨서 똑같은 걸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거를 꼭 남겨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러려면은 딥다이브 하지 않으면 전 배워지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심사역들 같은 경우에도 친구가 한 딜을 따라가고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리드해서 잡고 보고서 직접 쓰고 정말 고민을 해봐야지만 얻는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잘 된 것뿐이고 이런 것들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있는 것 같아요.